캘리그라피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남아있는 제 삶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을 그렇게 합니다. 목숨 걸고 쓴다. 저는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아마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캘리그라피를 할 것이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퍼 일연 유현덕이라고 합니다. 계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럼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그 선릉 근처에 있는 제 개인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 이 춘설이라는 작품은 이번 그 입춘 때 내린 눈, 그 눈 내린 날 쓴 작품이고요. 소녀야 꽃이야 나비야는 2년 전에 돌아가신 그 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그날 제가 쓴 겁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가 소녀에서 꽃으로 결국은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닌가. 그래서 소녀야 꽃이야 나비야 좀 애달픔을 좀 표현하고자 그렇게 쓴 겁니다. 이거는 6, 7년 전에 제가 그 개인전을 하면서 그 서도 민요 중에 개타령이라는 그런 민요를 제가 글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한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글씨 쓰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요. 저의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이렇게 집안 어른들을 통해서 글씨 쓰는 걸 배웠습니다. 그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용도로 저한테 글씨를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붓과 먹과 벼루와 종이에 대한 친숙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지고 있었던 편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광고 디자인을 전공해서 광고 쪽을 쭉 사업을 해왔고 또 직장을 다녔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자인 쪽에서도 손으로 쓴 글씨, 폰트가 아닌 손으로 쓴 글씨가 필요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 써왔고, 조금 사업이 안 좋아졌을 때 이쪽 디자인, 광고 디자인 쪽을 떠나 있기로 하고 다시 2, 3년 만에 디자인 쪽으로, 광고 디자인 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광고 디자인 회전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때 광고 디자인 쪽에 남아있던 동료의 추천이 광고 작업을 하면서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활용했던 것을 알고 그렇게 손으로 썼던 글씨가 최근에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캘리그라피 쪽으로 제가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캘리그라피로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도구인 붓입니다. 이 붓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붓이라기보다는 거의 대걸레에 가까운 크기인데요. 이것도 퍼포먼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붓은 큰 강당이나 큰 행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붓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회식 장면에 한글을 소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이라는 글씨에 심었던 의도가 뭐냐면 동계올림픽이었고, 그 다음에 한글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눈을 뚫고 피어나는 첫 번째 꽃이 인동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동초를 닮은 꽃을 표현했습니다. 그 작업을 전 세계 개회식 장면에 사용을 해서 한글을 보여줬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이었고, 어쩌면 제 후손들한테도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나,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 작업 공간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진학제라고요. 저희 집안의 옛 어른이 후학들을 가르쳤던 공간의 이름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제가 따와서 진학제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개인 지도입니다. 그래서 1:1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수업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움 단어, 그립다라는 단어도 감정적인데다 그 간절한 거는 살짝의 이성이 가미된 건데 이거를 하나로 결합한다라는 게 간절하면 깊이 혹은 크기 혹은 넓이, 측량이 불가능하지만 가늠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간절함이라고 보면, 그리움은 극히 추상적이고 극히 감정적이고, 간절함을 오히려 간절함을 조금 더 죽이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리움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닐까,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이 글씨를 어떻게 쓸 거냐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처음에 어쩌면 기초 과정을 할 때 한 3, 4개월이면 다 이미 그거는 배우면 끝난다고 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쓸 거냐보다 무엇을 쓸 거냐, 어떤 정신으로 쓰고 얼마만큼 진심을 담을 거냐. 꾸미는 것보다 솔직한 글씨, 그런 걸 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편이죠. 아기가 없어요. 시험관을 아주 좀 오래 했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좀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캘리그라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살짝 좀 우울하게 어둡게 이렇게 지냈는데 제 친구가 이런 거 있대라고 얘기를 해줘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때 이후로 좀 밖을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사고하는 게 좀 달라졌죠. 그 주부일 때랑 나 개인일 때랑 느낌이 다른 거라서요. 그러면 저를 더 뭐 한 30cm 정도 확장시켜 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의 마음과 그 마음을 추스리는 시대 정신입니다. 곧 선비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되고요. 사회가 기뻐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뻐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캘리그라피는 결코 예술처럼 나 혼자만 좋은 작품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이 사회가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 만족하고 또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목적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네. 오늘 저희 제자들과 함께하는 협회 그룹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비롯해서 몇 분의 작품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나요? 21분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에 소속된 작가들 중에서 그래도 희망하는 작가들, 그리고 또 엄선한 그런 중진 작가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많은 해는 1년에 3회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은 해는 1년에 1회 정도. 협회 정기전이기 때문에 1년에 1회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2, 3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앞에 그 혼통인해라는 선생님 작품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혼통인해가 사자성어인지 알고 계십니다. 실제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각각 독립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혼신을 다했느냐 하는 반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해보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통은 정말 이 사회와 국민과 진짜로 통하는 사람을 뽑아본 적이 있느냐. 이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혼통인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건 기본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뽑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혼통인해입니다.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약간 시간이 좀 남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좌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 이제 글씨를 쓰는 걸 보면서 이거는 꼭 배워야 되는 일이다. 그냥 한글을 너무 아름답게 쓰시더라고요. 그 느낌에 맞게 한글의 디자인 또 회계 그 느낌 그 깊이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선생님한테 진짜 꼭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글씨를 저희 어머니께서 잘 쓰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뭐 글씨를 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찾다 보니까 이제 선릉에 저희 선생님 작업실을 우연하게 검색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선생님 밑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작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 보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들 만드신 작품들을 보러 왔는데 전시장에서 작품들이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고 진짜 한국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도 더 알게 됐습니다.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 전시할 때마다 아마 작가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후련함도 존재하고 후회도 존재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전시를 하면서 작품을 할 때마다 항상 그 후회와 그다음에 미련과 또 자랑스러움과 뿌듯함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 봉은사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봉은사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제가 존경하는 분의 글씨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편액으로 되어 있어서 가끔 제가 그 글씨를 보러 오는 길입니다. 평소에 봉은사 자주 찾는다고 하셨는데 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일단 제 작업실이 선릉에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지리적 요건이 있고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오래된 그런 천년 고찰이 있다는 거 저한테는 행운이기도 하고요. 뭔가 구상할 때나 아니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울적하고 혹은 뭐 생각을 좀 해야 될 때 그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저 판전이라고 글씨가 현판이 써 있는데요. 저 글씨는 바로 제가 글씨 쓰는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이기도 하면서 정말 기력도 없으신 와중에 그 기력을 순간적으로 되찾으셔서 이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고 3일 후에 돌아가신 그런 뜻깊은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이 글씨를 보면서 그분이 가졌던 그런 철학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다음에 선비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오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어서 제가 귀감을 삼고자 이렇게 수시로 찾아와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인사동입니다. 제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보통들 사람들은 우리 전통의 거리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어쩌면 글씨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재료를 만나고 아이디어도 만나고 또 전시장도 만나는 그런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인사동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경인미술관이라고 하는데요. 인사동에서 가장 한국적인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전시장 6곳의 전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가들한테는 자기들의 작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조경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동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인미술관입니다. 캘리그라피에 대한 영감도 이런 데서 혹시 받으세요? 주로 이제 자연 쪽에서 제가 이제 영감을 얻어내는데요. 인사동 한 골목 뒤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또 미래를 관통하는 그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주로 먹으로 이용해서 하얀 화선지에 먹으로 글씨를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먹으로 된 글씨라 해서 색이 흑색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수많은 컬러와 수많은 온도와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듯이 먹으로도 오롯이 그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온도를 표현해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자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그 우리나라 근대 서예가 중에서 일가를 이루신 일중 김충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서예를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글씨 쓰는 사람들한테는 꼭 들러야 되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서예는 엄격히 말하면 예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이용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그냥 재료 좀 보러 왔습니다. 네네. 네. 이런 붓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무심필인데요. 이런 붓은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붓이기도 합니다. 안에 심지라는 게 없다라고 해서 무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단순히 붓이 버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작가의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붓이 제대로 쓰고 표현이 되는 그런 붓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경호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다른 털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조금 뻣뻣한 동물 털을 넣고 겉에 부드러운 털을 넣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겸호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유현덕 선생님께서는 항상 학구적으로 이러저러한 많은 시도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더 깊이 탐구하시는 아주 대단히 제가 존경하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글씨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한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니까 글씨에 대한 갈증도 생기고 제대로 글씨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생기고 또 한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시작하면서 한글학회에 가서 한글학회 그 노 교수님들께 매달려서 한글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법칙, 한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한글을 내 손으로 적어도 망가뜨리지 않는, 변형시키지 않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바이크 타고 오셨네요. 네네네.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속한 바이크 클럽 모임이 잠깐 있어가지고요.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건 2012년도 정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겁도 많고 조금 더 안전하게 타려고 그리고 바이크를 타게 된 이유는 제가 작품 구상을 하는데 자연에서 주로 저는 이렇게 구상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현덕 선생님이 이제 라이딩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예, 열정이 대단하시고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생각이 젊으면 젊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형과 같은 존재로 평상시에는 묵묵하게 이제 동생들의 라이딩을 지켜보다가 약간은 좀 누구가 나서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하시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 되게 폼을 많이 잡으세요. 그냥 항상 그 자신을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 되게 좋아요. 대신 되게 여유 있게 달리시고 뭐 교통 질서라든가 이런 거 준법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는 편이라 저희도 욕 안 먹으려고 같이 하면서 따라 하고 있죠. 우연히 철원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그 길에서 이 바이크 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이크와 전혀 다른 모습의 바이크였고 그런 진중함,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내다움, 또 고독감, 그 자연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이 매료가 돼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방금 라이딩 하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사실 나왔습니다. 이번 전시도 좀 끝나고 마음 정리하러 나왔는데 꽃이 한꺼번에 전부 만발을 해서 한 2달 정도가 압축이 된 듯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은 이런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자연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캘리그라피 박물관을 하나 만든 게 꿈입니다.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어쩌면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